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구운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해줬습니다. 어제 무관중 경기로 개막한 프로야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자국 리그를 개막조차 못하다 보니요. 우리나라 경기를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생활 방역,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간편 결제 충전금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장치 없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편 결제 충전금, 커피 매장 또는 다른 어떤 매장 갈 때 미리 돈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충전해 놓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경우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 돈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은 이 돈을 과연 어떻게 달아야 될 것인가? 마땅한 무슨 대책이나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 그리고 금액이 1년 사이 34%나 늘었습니다. 명확한 관리 규정도 없고요. 소비자 보호 대책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거 은행에다 예금해둔 돈과 비슷한 상황인데 관리는 그렇게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백혈병 아이 이송 작전. 한일 어린이날에 기적이 벌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5살 여아 인도에서 병이 악화가 됐습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자 일본 전세기에 새 자석을 내주겠다. 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경유했는데 그 경유를 위한 비자 역시 신속하게 발급을 했습니다. 인도 의료진은 수혈하면서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무사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어린이날의 기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한국 코로나 백신 개발에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 국가와 자선사학가들이 10조 원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G20 이런 국가들이 주도해서 이번에 뭔가 백신과 치료제 공동으로 개발해보자, 힘을 모으자고 한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아예 빠졌습니다. 제일 급한 게 미국 아닐까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아쉬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규제 풀고 토목 사업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뭔가 극복해보자, 내수를 진작해보자, 이런 얘기가 정부로부터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정, 그동안은 토건 경제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SOC 사업 필요성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SOC 사업은 사회간접자 이른바 토건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었죠. 우파 정책으로 일부 방향 전환을 하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진보의 다수화 전략이다. 이런 정치적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가 벤비엔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재난지원금. 지자체 지원금은 이미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정부도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지급할 예정인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약간 불만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직 총리의 조문 어제 있었는데
약간 여러 가지 좀 뒷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도 좀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생전 처음 본 듯. 무엇을 처음 본 듯 했을까요? 마스크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마스크. 유럽 국가들에게는 아직도 어색해서 잘 쓸 줄 모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세계가 기다렸다. 바로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 어제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다뤄졌던 주제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급이 이제 지급이 될 텐데 그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공과금, 임대료 이런 게 급한데 쓸 때 못 쓰는 재난지원금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쓸 때를 못 쓰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급 방법이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고요. 카드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과금이나 임대료 이런 거는 또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영세 자영업자 상대적 박탈감에 있다. 이게 현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국회 예결이 현금 지원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논의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돈을 받으신 국민분들이 쓰지 않고 혹시 저축을 하면은 원래 이게 소비를 위해서 지급하는 돈인데 취지에 어긋난다.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상품권 형태로. 그러자 이거 좀 뭔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긴급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또 사용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요. 이른바 동네 상권에서만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뭐 백화점이라든가 여기 보면 대형 마트라든가 뭐 온라인 쇼핑 뭐 이런 거는 못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답답하다 소비하기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지방자치단체가 소개돼 있는데요. 정부보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기로 선회했고 포천시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사용처를 늘린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편리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일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풀리자마자 가격 올린 얌체 동네 마트. 이재명 경기지사 가만둘 수 없다. 적발되면 세무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처 제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 내지는 지역화 확대를 받기 때문에 일단 사용 지역이 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으니까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물건값을 올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건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좀 더 내용이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으로 받는 돌봄 쿠폰이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마트에 갔더니 평소 가격보다 올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동네 물가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두부가 원래 한 모에 4,500원씩 됐었나요? 뭐 이렇게 불만 제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정과 실장님. 그러니까 불만의 쟁점은 그겁니다. 현금으로 줬더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사용처를 좀 더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이 현 시장에 가면서 여러 가지 뭐 미세한 조정 내지는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가 뭐 5단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럼 재난지원금을 왜 했느냐. 예. 그러니까 이 돈이 금액이 예를 들면 뭐 몇백만, 몇천만 원 큰 금액이라면은 뭐 나름대로 설득이 있겠습니다만 40만 원부터 가구당 예. 최대 1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당초 취지는 예. 정말 먹고 사는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오. 그리고 그 돈이 기왕이면 지역 경제의 어떤 조그마한 뭐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활성화 측면에 기여하겠다라는 예. 그런 취지를 갖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지적처럼 그럼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 예. 그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은행에 그냥 잠겨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 당장 급한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에서 이 돈 순환이 잘 안 될 개연성이 그쪽으로 있다. 안 갈 가능성도 걱정을 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예. 때문에 결국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 뭐 금액이 크거나 예. 또 이 기사 관련해서 댓글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만 아니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를 이쪽으로 하고 그 돈으로 내면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이렇게 좀 분배를 하면 되지. 그렇죠. 이게 뭐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게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또 한편에서 지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논리적 설득이 상당히 약하다. 예. 이 자체는 물론 보완할 될 점은 있다라고 예. 보고요. 두 번째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을 한번 내면은 예.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적 관찰해서 예를 들면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예. 무엇인지, 또 장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계속된 끊임없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 정책의 어떤 예.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최양호 의원님. 네. 지금 아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와 현금 지급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현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물가가, 동네 물가가 갑자기 좀 오르는 현상. 그리고 또 몇몇 또 소개했었지만 생각지도 않게 또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한다. 뭐 이런 지적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소비 확대가 급한데 정부가 다 회수해. 그러니까 이거 꼭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정부가 줬는데 정부 돈으로 또 들어간다는 이게 소리네요.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 이거는 예. 100% 다 만족할 수가 없고 예. 요번에 우리가 이 추진했던 아주 쟁점은 예. 소비 확대거든요. 예.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6.4%의 소비 축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빨리 이 V자 반등을 하고 예. 이 저점을 만들고 내수를 살려서 이거를 넘어가자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에 맞게 쓰는 부분들이 있고 예. 한번 정한 거 딱 끝까지 잘 진행이 되고 예. 지금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는 예. 사실 다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에 대해서 지금 대출하는 부분들이 조금 막혀 있잖아요. 예, 막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풀어주는 때가 되고 정부에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 예비비거든요. 예.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지금 한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불편이 있더라도 예. 하시고 이게 특히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한정이 있고 예. 기간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깡부터 뭐 다른 쪽에 나오는데 예. 뭐 첫 술에 배 부른다 뭐 이런 뭐 속담까지 안 쓰더라도 예. 이 부분은 정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예.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공급을 통해서 돈이 흘러가게끔 해주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불만 제기까지 하시는 부분, 왜냐하면 또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양호 고문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련 기사가 하나 다음 있습니다. 보시죠. 자, 저신용, 그러니까 중신용, 저신용입니다. 신용도가 좀 낮으신 분들이죠.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지금 급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 긴급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 정부가 주기로 했습니다만 이미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2차까지 20여일 공백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 것이냐. 한 10조 정도 처음에 마련했는데 이미 다 나가고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급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최인종 변호사.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합니다.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워낙 처음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도 많고 지적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급한 부분인데 재난지원금보다는 이게 더 급한 거 아니었는가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예. 이 논란이 사실 있었죠.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여당 그때 그 행정부 같은 예.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전 국민 지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50% 정도로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예. 나머지 재원 같은 경우에는 중저신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집중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 50%가 무슨 말이냐 70% 예. 나아가 100% 얘기를 하고 예. 사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인당 50만 원까지 전 국민에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실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죠. 예. 나름대로 뭐 지금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 예.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 정작 가장 지금 이 생존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릴 예. 데가 없는 것이고 지금 예. 빨리 2차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 하려고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있는 사이에 사실 기업 문 닫아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정책의 어떤 선이 더 중요하지만 예.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상도 평론가. 재원이 넉넉하다면야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늘 안 됩니다. 어느 때건 재원이 넉넉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은 뭔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네, 실제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이 소상공인들 1차 긴급 대출이 바닥났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버티는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예. 지금 이제 버티지 못해서 가게를 내놓은 소상공인도 많아요. 지금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요, 기사로. 예, 실제로 예. 제 주변 지인들도 이제 가게를 내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가게를 아무리 내놔도 이 시기에 가게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있다가 통계가 또 분명히 나오겠지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6월 정도까지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게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량이 나가지 않아서 예. 버티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또 케어할 수 있을지 이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1차 긴급대출이 바닥났다고 했지만 2차 긴급대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역시도 네.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 역시 부족할 수도 예. 있고 또 6월에 코로나가 종식됐다라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제 종식됐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예. 그 후에 또 터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모든 재원을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개인 회상이나 파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도란 조정을 해준다든지 예. 국가가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 어느 정도 최저한도의 대출 다시 한 번 더 담보해준다든지 이런 부분 사실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어떤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게 이 신용도 문제거든요. 지금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이분들 신용도가 낮지만 이거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보증을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에서도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그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좀 뭔가 돈을 투입한 부분과 동시에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정치권, 주말 동안 정치권에서 했던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기사에 참 많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제목이 이게 오간 대화를 제목으로 달아놨네요. 저는 의원이 아니에요. 그럼 나가세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먼저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이낙연 전 총리 모습이 있죠? 5일입니다. 어제 경기도 이천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합동 분향소가 거기에 자리 잡았는데 거기 조문을 마치고 나서는 모습이 사진을 일단 찍혔고요. 그리고 유족들을 만난 겁니다, 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전직 총리니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겠거니. 그리고 정치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낙연, 이천 화재 분향소 찾아 유족들 대책도 없이 왜 왔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
저의 위치는 지금 총리도 아니고 뭐 아무런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의원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니까 유족들이 조금 격양이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여기를? 이낙연 총리의 설명은 그랬습니다. 순수하게 조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다는 내용들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시라. 여기 왜 온 거냐? 우리는 왜 만나신 거냐?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이낙연 총리는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천 합동문양소 찾은 이낙연 유가족 대책은 가져왔습니까? 격양되면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는 뭐 대책 그런 얘기는 안 한 거죠. 이 현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위치 아닙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현직이 아니라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전달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아니 유족들을 만나러 온 공직에 계신 분이나 뭐 아니면 정치권 있는 분들이나 다 뭐 알아보겠다 얘기만 하고 뭐 대책을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격양돼 있다. 이렇게 기사로 소개돼 있습니다. 이거 최양호 고문님하고 정은가 실장님께 순서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양호 고문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슬픔에 빠졌거나 이런 예. 불행을 당하신 분들은 사실 무슨 한설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들어주면 자기의 그런 어떤 슬픔이 반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는 소리는 뭐 그렇다면 안 듣겠다는 얘기는 안 듣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총리의 총리 재임 시절에 가장 방점을 띄웠던 게 안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본부가 있고 안전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들어주는 그런 도량 넓은 정치인의 모습을 못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러한 정치인보다는 국민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꼭 내가 해야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번에 민심에서 읽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흡한 행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평소에 보았던 이낙연 총리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와서 갸우뚱했습니다. 아마도 유족분들께서는 그런 기억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화재가 크게 났을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현장에 달려가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지휘를 했었죠. 그 모습을 아마 유족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엄격히 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그냥 당선인 신분입니다. 현직 의원도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유족들 눈에는요, 전직 총리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로도 보였을 겁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유족들이 질문을 했겠죠. 정은가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후진국형 엄청난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부나 주변 누구에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일개 하나의 뭐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그냥 뭐 단순한 아니라 당선인은 아니죠. 지금 이제 여권 지지율 1위고 압도적인 1위죠. 1위고 또 전직 총리고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에서 언급을 했는데 뭐 전체 저는 내용의 맥락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기사에 표현된 워딩을 보면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들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섭 국회의장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저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정치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 본인의 이제 책 제목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만약에 이 전 총리가 좀 더 넓게 좀 끌어안으면서 어떤 그들의 어떤 외침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전직 총리의 모습을 보였으면 아마도 뭐 저 같은 형태의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지 않았겠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뭔가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총리가 가서 아까 정은가 실장 말씀대로 유족들을 좀 안아주는 모습. 그리고 제가 전직 총리이긴 하지만 반드시 어떤 걸 대책하도록 진짜 오늘부터 만나고 다니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에서 좀 다르게 났을 텐데 기사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묻어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 오창석 평론가. 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 솔직히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 예. 지금 이낙연 당선인이 저 현장을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네, 가기 전에 조금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반응이 분명히 나올 줄 알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원 산불 현장과 달랐던 이유는 예. 그 당시 다독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터전을 잃어서 예. 어르신들이 평소에 복용하던 지병에 관련 약을 빨리 챙겨드리라고 얘기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인 안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들을 했죠. 예, 그리고 그 예. 터전을 옮겨 다닐 때 어디에서 숙박할 수 예. 있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대안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예. 또 이 상황에서 끝나서 정말 남아있는 유가족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자들 죽음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예.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게 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러한 발언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왔어야 되고 예. 지금 제가 총리도 아니고 다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가기 전에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간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또 추측해 볼 맞는 수가 말,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맞는 말이죠. 현직 총리도 아니고 당선 신분이고 의원도 아니고 맞는 말인데 그 얘기를 듣는 유종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예,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현직 총리도 아닌데 왜 갔죠? 그건 어떻게 봤을 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향해서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창석 평론가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예.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거기에서 본인들이 위로를 받아주고 예. 그리고 뭔가의 대책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미흡했다 생각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이번 총선 이후에 예. 이른바 이낙연계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 목집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오만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있어서 지금 그 차기 대권 주자로 거의 뭐 독보적인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본인의 여기에서 점수를 딸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호사다마라고 하는 건지 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스크래치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영국님, 확실히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좀 많이 다뤄지고 오늘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유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에 놓이는 건가요, 지금요? 그 완전히 이거는 예. 계속 대선 과정에서 예. 분명히 회자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 직책을 갖고 있는 건 하나 갖고 있으세요? 예. 뭐냐면 당에서 예. 코로나 대책위원장이거든요. 예.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 등등 이 부분은 굉장히 아프게 돌아올 것 같고요. 제가 아주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 만약에 옷도 발칙한 상상입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후보가 예. 갔었다. 아, 여기 현장을. 예.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그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 예. 그게 희망 고문으로 그 유족들한테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비난받을 사항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발칙한 상상입니다만은, 예. 하여튼 지도자로서의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항상 딛고 일어나셔야 되고요. 국민이 우리가 뭘 해달라 그럴 때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는 줘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사에 한 대목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족의 심정과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상황 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대목에. 한 유가족이 오는 사람마다 매번 같은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게 다 상황들이에요. 각자의 상황들인데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유족의 답답한 이낙연 전 총리의 지금 어떤 상황. 근데 어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분 패널께서 다 아쉬움,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야당에서 있었던 일. 여기 보면 태용호, 지성호, 이른바 김정은 위독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묻어나는 어떤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 그 후폭풍 뒤끝이 대단합니다. 지금요. 엄청난 비난받았고요. 주말 통해서 본인들이 사과도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한 거죠. 말의 신중함을 뭐 새삼스럽게 느꼈다 뭐 이런 반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당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나와요. 정보위나 국방위 같은데 이런 분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일각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선출된 사람입니다. 제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지적을 여기다 다뤄놨어요. 여기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특정 상임위 배제론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인데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 그러자 야당에서 사망설을 보도한 CNN은 왜 항의 안 하나? 여당에서 또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좀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과거 색깔론 피해자였던 여권에서 지금 두 당선인에게 뭐 스파이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왔었죠. 이런 스파이 프레임을 씌워서 정보위나 국방위 같이 어떤 정보를 다는 곳에는 이분들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또 기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이런 이분들의 상임위 문제가 꽤 지금 논란처럼 불거지고 있는데 먼저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only people who can confirm his real condition might be Kim Jong-un's wife or his sister or his close, the aides. Those the rumors of where he is now, whether he has any surgery, I don't think that is really based on the facts. 북한에서 공식적인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이제 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번 주말쯤에는 결과가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두 당선인의 이제 과거 발언 확인해 봤어요.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여당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어제 이제 서면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태영호와 지성호의 거짓 선동에 대해 통합당은 공식 사과하고 징계를 이행해야 된다. 징계하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런 이 위독설 제기가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부겸 의원은 국방이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건혁 당선인 1급 정보 취급하는 것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여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방위 정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너무 예. 여당이나 그 일부 그 여당을 추종하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네. 왜냐면은 국가에서도 그 정보 같은 경우 판단 미스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여론을 확산시켜서 예. 그렇게 비판하고 문매를 주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국회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호, 태영호 당선인은 탈북민 당선인으로서 잘못된 행보를 하면은 그 피해가 오롯이 3만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부 당국이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 혼란을 부추긴 것에 대해 두 당선인은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우걸 시장님, 여당 일각에서 정보와 안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두 당선인을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선출된 사람, 제목에 그렇듯이 예. 국민, 지역민의 선택이 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임위에 대해서 예. 제안할 수도 없고 제안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이제 김태흠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 그 여당의 몇몇이 그 같은 어떤 상임위 배제를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과연 여당 안에서만 그럴 것이냐. 저는 오히려 야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예. 우려를 가진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 본인들의 선택 또
그 자당, 통합당 안에서 합리적인 어떤 그 고민 속에서 상임위 배분하면 저는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당선인도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과거의 어떤 야인 시절이 아니라 국민된 입장에서 말의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굉장히 그 절제되거나 또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만 된다라는 그 같은 점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번 과정에서 또 하나 두 분께서 인식을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뭐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에 굉장히 인색을 하거든요. 잘못을 인정한 것에 굉장히 인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는 정치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망설 건강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으면 틀렸으면 곧바로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했으면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다른 형태 그러나 나중에 지켜봐라 이런 식의 일종의 한편에서 보면 약간 궤변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런 점 또한 이분들이 또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염두에 두면은 저는 이번 기회가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최영호 국민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보다 사실 뭐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상임위에 가고 안 가고를 여당이나 뭐 다 타당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를 넘는 내정 간섭이다. 내정 간섭이다. 아니, 만약에 내당 간섭이기 때문에 내당 간섭이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 상임위가 꾸려질 때 예를 들어서 뭐 농림수산위에 뭐 야당에서 난 저 사람은 싫어. 재척 사유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을 빼주세요.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사과를 하라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정보위에서 배제하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도를 넘은.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정보위를 갈지 안 갈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1, 2, 3위를 써서 이제 그걸 원내대표가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에서 뭐 처형당했던 사람이 뭐 한 2주 있다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국정원장 가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이유에서 정영화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과를 한 거니까 더욱더 열심히 할 테면 이런 훌륭한 자원도 잘 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번지거나 이렇게 다툼으로 커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논평에서 이 두 당선인의 이런 위독설 주장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 위기 뭐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도를 넘죠. 뭐 그렇다면 뭐 CNN에 가서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트럼프도 지금 말을 몇 번을 바꿨습니다. 4번을 바꿨거든요. 안다 모른다 뭐 잘 있다. 거기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보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굉장히 2008년도 이후에 휴민트가 굉장히 뭐 축소됐다는 얘기들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소중한 그런 휴민트 정보의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과하는 걸로 일단 일단락하고 두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혼돈을 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일관되게 특히 상임위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일부 언론과 그 이분들의 그 워딩을 굉장히 그 크게 계속 알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99%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떤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어떤 근거를 통해서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어떤 뭐 예를 들면 금융시장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 혼란 판단에 그 같은 점을 불러온 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예를 들면 대북 문제라든가 안보 관련된 문제는 여든 야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예를 들면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다음에 완부이스를 형태로 해서 가는 것이 어느 국가든 간에 그거는 굉장히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항에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아마 다들 인식한 거는요. 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안보 정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둔다는 걸 아마 여야 따라서 아마 인식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꽤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과거 약간 휴민트가 좀 무너진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는 꽤 근접하게 일관되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맞은 셈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있습니다. 지금요. 자, 오창석 평론가. 이 두 당선인의 상임위 배제, 뭐 논란이라면 논란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일단은 뭐 팩트 체크 하나 하면 예. 탈북민 출신 첫 번째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명철 의원이 있습니다. 예. 2013년부터 14년까지 정보위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미 못 간다. 했습니다. 네,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우려 이런 부분 일단 어느 정도 종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다만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저 두 당선인을 믿을 수 있을까? 여든 야든. 그 신뢰도, 예. 신뢰도 문제죠. 미래통합당에서도 과연 자신감 있게 저 두 당선인을 정보위나 국방에 배치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국민들이 여든 야든 일단 그래도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에게는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예. 북한 인권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해요. 근데 이번에 발언을 했을 때 너무 신중치 못했던 것이 만약에 저 두 당선인대로 말대로 예.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변의 위협이나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저 두 전문가는 그 이후에 대한 대비책도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치 언론처럼 경마장 보도하듯이 몇 %다, 진짜 위험하다, 뭐 다음 주면은 뭐 장례 보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나간다라면은 그 후에 대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 신뢰가 굉장히 무너졌기 때문에 예. 과연 미래통합당에서 배치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 반대가 무슨 뭐 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고 예. 막아설 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용기를 낼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고 다만 간다고 한다면 이 두 당선인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예.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이 예. 있으니까 이 당선인 신분에서 흔히 말하는 큰 액땜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이제 발언의 신중함을 기하고 조금 더 훨씬 더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 취임하기 전에 본인들이 말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실감했다. 뭐 이 얘기예요, 지금 우창석 변호가 말씀하신 네. 거는. 예, 최윤정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그 태영호 전 공사 그러니까 예. 당선인과 지성호 그 당선인은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성호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 이른바 예. 꽃제비 예. 탈북에서 정말 땅에 떨어진 예. 음식을 그 먹으면서 예. 정말 생존을 했을 예. 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지난번에 이제 그 이번 주말에 뭐 99.9% 정도의 무슨 뭐 확률로 발표가 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사실 저 또한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태영호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탈북자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정보력이 있었던 분 굉장한 아니겠습니까? 고위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태영호 예. 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얘기가 했습니다만 처음에도 그와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생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제한적인 것을 얘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예. 다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어떤 말의 인플레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까지도 태영호 공사의 분석이 굉장히 맞은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그 여당에서 그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당에서도 북핵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됐습니까? 오늘 언론을 보니까 평양 아주 가까운 곳에서 ICBM 시설이 완공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사과를 합니까? 결국 북한 정보란 것은 예. 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신중하게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아마 태영호 그 당선인이나 지성호 공사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그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참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20여일 돼서 20일.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제 다 가라앉았는데 그 뒤끝이 이렇게 진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요.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 마스크 얘기 참 여러 번 했었는데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세요. 이분이 코엔 긴스 벨기에 부총리입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벨기에가 마스크 의무화를 한다고 하죠. 국민들 보고 다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총리니까는 이런 거 결정선상에 있는 분인데 본인이 마스크 착용 얘기를 하면서 쓰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건 머리를 이마를 가리고요. 그리고 여긴 눈을 가리고 결국엔 썼습니다. 제대로 쓰긴 썼는데 이 과정이 많은 분들이 보기에 마스크 처음 써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미착용 벌금 33만 원인데 쓸 줄 몰랐다고 보입니다. 지금요. 정부 코로나 대응이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아니냐. 마스크조차 최고 결정권자들이 모르는데 무슨 코로나 대응을 한다 그러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세요. 저게 뭐 일부러 무슨 지금 재밌으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죠.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어색합니다. 마스크 쓰는 게. 처음에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 뒤에서 서 계신 분이 웃죠? 그런데 덴마크 정부 당국자들이 저 마스크 안 쓰면은 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모습이 나타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전 세계 언론이 이거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마스크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는데 이 화면 일단 봐주세요. 이 여성분 마스크를 썼는데요. 이게 뭐 어디 걸려서 찢어졌나요? 마스크가 이게 보니까 이른바 이제 덴탈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죠.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보니까 이렇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여성 숨쉬기 힘들다면서 코부터 입까지 구멍을 뚫은 마스크를 착용했답니다. 이분이 원래 지금 영상 나가는데 원래 상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떤 고객분이 왔는데 이렇게 뚫어져 있는 마스크를 썼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숨쉬기 불편해서 이렇게 뚫었어야 하고 그 고객이 갔답니다. 그러자 본인도 똑같이 뚫은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쓰죠? 이럴 거를요? 최영호 고문님. 네.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모습인데 참 마스크가 굉장히 생소한가 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요. 예. 어저께 무슨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냐면요. 예. 마트에 들어가려는 사람한테 경비원이 예. 마스크를 쓰세요. 그런데 거기서 총을 쐈어요. 마스크 쓰랬다고.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 참 진짜 그러니까 이른바 총질을 할 정도까지 거부감을 가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벨기에 부총리 지금 사진 나온다면은 예. 저분이 과연 저거를 몰랐을까 하는 또 의구심도 있어요. 그 일부러 저랬나요? 예, 연출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 보는데 근데 안경을 끼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것이 조금 저는 의도된 부분이 한 20%는 있다고 이제 봐지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네. 우리는 미세먼지부터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내리고 위에 코 잠그고 밑에 거 내리고 이런 예. 부분들인데 예. 일단 하여튼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런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쌓이면서 예. 앞으로 이제 재발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병균에 대해서는 예. 더욱더 이제 우리가 저런 얘기하면서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눈썰미가 좀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이거 첫 마스크입니다. 수제 마스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부직포로 된 진짜 정식 마스크, KF 무슨 94, 80 이런 거 아니고요. 덴탈 마스크도 아니라 그냥 첫 마스크입니다. 그만큼 덴마크 역시 마스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첫 마스크를 만들어 쓰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 우린 요새 마스크 여유 많이 생겼죠. 약국에 가면은요, 마스크 많이 남아있다 그러고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 마스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재고 남아도는 공적 마스크 가격을 내려달라. 이런 주장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적 마스크 약국에 가시면 한 장에 1,500원이죠. 근데 원래 그전에는 1,000원이 안 됐다 그래요. 한 800원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이 마스크가 귀해지니까 좀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공적 마스크가 그 정도 가격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마스크 많이 남는데 가격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마스크 2장 너무 적습니다. 좀 더 주세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마스크 남으니까 수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마스크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적 관리에도 품귀 현상 때와 가격은 동일하다. 그리고 필터 성능이 다른 KF94, 80 그냥 똑같이 팝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줍니다. 어디는 80이고 949 선택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 좀 우리가 골라서 살 수 있게 좀 해주고요. 가격도 좀 내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정관 실장님. 그렇죠. 예.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이라는 예. 인식하에 정부도 생활 방역 오늘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저 같은 주문들 또 예. 지금 이제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대부분 이제 중국에 있는 마스크 생산품들이 많이 지금 해외로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제 국내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은 그 같은 어떤 업계를 위한 또 생산적인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후속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마스크가 좀 FDA 승인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 같은 어떤 절차를 좀 밟으면서 좀 뭐 시장을 전 세계에 좀 한번 이게 나름대로 역할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예. 앞서 저는 그 뭐 벨기에 부총리 이것도 상징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창하는 것을 잘 따르죠. 예를 들면 뭐 마스크를 입을 뚫은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부총리가 저런 모습을 보이면 과연 그 신뢰가 형성이 되겠는가?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방향에 저는 구멍이 뚫리는 현 단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저 자체만도 굉장히 깊이 있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 코로나19 이 창궐 이후에 마스크 가지고 참 많은 얘기가 있어요. 예, 최하고 고문님. 근데 마스크는 고비를 한 번 더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써야 되는 아이들, 학생들이. 지금 뭐 8,600만 장 뭐 이렇게 하루에 생산하고 수입할 수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건 4,500만 장이라는데요. 애들이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종료를 공식 선언하기 위해 가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뭐 방법이라든가 애들 꼭 씌워야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강화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연휴 때 저도 무의식적으로 바깥에 나가는데 마스크 안 쓰고 나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가격 낮추고 생산 많이 풀고 애들은 꼭 써야해서 계약으로 인한 그런 이 확진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단계는 잘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 걸 의식해서인가 정부는 아직까지 마스크 오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프로야구 우리나라가 개막을 했죠. 대만의 경우는 먼저 개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대만보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조금 규모가 좀 있다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뚫고 홈런쇼 세계가 주목한 한국 야구. 우리나라 프로야구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미국의 뭐 메이저 리그에 이제 뭐 가깝게 가고 있다 이런 평가 있었는데 어제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요. 프로야구를 못하고 있어요, 다들. 프로축구도 못하고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 굉장히 돋보였던 거죠, 어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KBO 리그 삼성하고 NC전은 미국 전역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이 새벽 1시였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대요, 근데. 일본 스포츠전도 2경기씩 중계를 합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조금 자신들 프로야구보다 조금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본인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게. 글로벌 기준이 된 리그 운영 20여 개 해외 언론사 취재를 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개막전은 기적이다. 2주 지켜보고 유관중 여부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당국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개막식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저기 뭐 KBO 총재가 뭐 얘기도 하고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구. 뭐 선수들 모습은 보통 때와 같죠. 그러나 관중석에는 관중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죠. 저 상태에서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그리고 방송으로만 중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 모습을 전 세계 언론들이 와서 취재를 했고요. 아까 보였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저 경기를 생중계해서 미국과 일본의 야구 팬들의 어떤 갈증을 좀 해소해줬다. 한국 경기라도 좀 보십시오, 대신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거 저 최인영 변호사가 오창석 변호사. 최인영 변호사 야구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사는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4월 달 이때 그 개막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기뻤던 것이 이른바 KS 대한민국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경기에는 전 세계에서 20여 개국에서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와 같은 그 프로스포츠를 진행을 하느냐 이걸 보러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찬사가 쏟아졌고 내용도 컨텐츠도 좋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메이저리거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또 리그가 잘 나간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해서 아마 그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그 K-팝 또 어떻게 보면 한류가 이제는 야구까지도 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 기준 자체뿐만 아니고 컨텐츠도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프로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날이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저 야구 팬입니다. 오창석 평론가. 저도 오랜 야구 팬이라서 너무너무 좋고 미국에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볼 것 같은데 주한 미국 대사였던 마크 리퍼트 공개적으로 두산 베어스의 팬이라고 해서 그분 우리나라 프로야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그 두산 베어스 야구 경기장을 보러 가기 위해 딱 그거 하나만 보러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전역에서 알려져서 이제 한국 야구가 알려질 텐데 긍정적인 거는 일단 저는 우리나라 올해 프로야구가 전체적으로 성적이나 수준이 굉장히 발돋움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메이저리그나 NPB라고 하는 일본 프로야구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이 야구 경기를 개막 못했을 때 우리나라 경기만 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진출을 꿈꾸는 선수들 굉장히 높은 기량을 보여줄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보겠죠. 이 솔직히 그 FA와 스테로이드 합성인 FA로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야구에. 그러니까 FA 직전에 갑자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FA 계약 잘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우리나라 야구 경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 굉장히 올해 투지를 불태울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왜냐면요 미국의 일본 프로야구가 이거 언제 열지 몰라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경기 정도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야구판 입장에서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의 프로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선수가 잘했는지, 누가 홈런 쳤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챙겨볼 것 같습니다. 참 이것도 경험해 보지 뭐. 감사합니다. 이것도요.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유관중 경기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든 몇 명만 보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이 야구 시청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수혜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막 전에도 뭐 중계권 협상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전 세계에 판다고. 네네. 근데 뭐 많이 사갔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해외 소식입니다. 좀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국제공조회의에 쏙 빠진 미국이다. 그렇습니다. 일명 기사 소개 때 전해드렸죠. 우리나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백신과 치료제 만들자. 이런 어떤 움직임에 각 나라 30개 국가가 참여했고요. 큰 돈을 갖고 계신 어떤 자선단체나 개인들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큰 위험에 빠져 있는 미국은 빠진 겁니다. 백신 치료제 쟁탈전 땐 전 세계의 재앙이다. 왠지 미국은 혼자서만 개발해서 혼자서 뭐 쓰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재구실 못하는 국제사회 리더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유럽 회의 서약으로 평가줘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고 뭐 유럽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반응이에요. 자국 우선주의로 주변 국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는 어디나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나 침투한다는 거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에요, 이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주장동도만 하는가 했는데 지금은요, 으르렁거리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중국, 전 세계 반중 정서 최악이다. 미국과 무력 충돌 상황 대비해야 된다. 지금 이게 무력 충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중국 싱크탱크가 중국 지도부에 올린 보고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해졌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 뭔가 반감이 심하다.
그래서 무력 충돌 상황까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that we are certain, I can tell you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evidence that this came from that laboratory in Wuhan. Never, ever have happened. China should have informed us that they had a problem. We have not received any data or specific evidence from the US government relating to the purported origin of the virus. So from our perspective, this remains speculative. 코로나19가 뭐 우한에서 시작이 된 거다. 아니면 뭐 우한 연구소에서 뭐가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무력 충돌 상황까지 대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 리더십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미국이 해왔던 자리를 지금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 미국은 자국 보호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뭐 지난 우리 연휴 동안에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이유가 예.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된다. 1월 15일 날 1차 합의를 했는데 2차 합의 지금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관세를 올리겠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폭락장으로 다시 이제 도는. 그런데 4월 28일, 4월 29일, 5월 1일까지 해서 예. 미국의 구축함 2대가 서사군도 남진하에 남사군도에 가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무력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이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오고 가는 말 자체가 예.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니네는 안 볼 거야.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 뭐 면책 조건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코로나에 관해서는 민간인들이 중국인 상대를 중국인 네. 정부를 아니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이 제한적인 그 법률이 지금 통과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전면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도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게 트럼프의 대선 전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는 예. 면역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런 방역에 관해서는 생태계를 미국 안에 완벽하게 쌓겠다는 지금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금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 전인가 예. 독일의 쿠어백이라는 예. 이 백신 회사를 M&A 하려고 그랬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거 못 해준다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NIH하고 마더나가 백신에 거의 지금 근접해 있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따라서 지금 방역에 관해서도 일단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생태계를 사가십시오 하는 트럼프의 전략이면서 거기에 플러스 지금 11월 달 대선까지 고려한 중국 때리기가 지금 시작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 실장님,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으렁대고 갈등을 벌이면 사실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저는 코로나19가 지구에 던지는 가장 큰 교훈은 예. 국가와 인종을 떠나서 예. 서로 협업 하나가 되라는 예. 거거든요. 지금 바이러스라는 문제는 어느 뭐 특정 국가에서 봉쇄를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여실히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이제 공상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예. 뭐 우주에서 침투를 해서 지구 사령부라는 게 꾸려지지 않습니까? 예. 국가 간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 같은 점을 미리 사전에 한번 워닝을 주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어쨌든 각국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 내지는 정치적 목적, 리더십을 놓고 지금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라 이른바 G2,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인데 저는 불행히도 이것이 11월 미국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책임 공방을 들어서.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사전 대응을 잘 못한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연일 뭐 지금 확진자뿐만 아니라 지금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같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또 다른 어떤 그 분쟁이 가열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뭐 한국의 주식을 판다든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많은 혼란을 이야기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다면 전 세계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은 자연스럽게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뭐 엊그제 기재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아직 최악의 상황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 등을 우리는 좀 면밀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급한 게 치료제고요, 백신 이런 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힘을 쏟기보다는 조금 대립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들이 기사 곳곳에 좀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의 부친으로 추정되는 분이요. 어떤 글도 올리고 탄원서 냈는데 아들의 미국 송환은 지나치다, 가혹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청원에도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엄청난 성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취지의 내용을 남겨서 이게 좀 약간 논란입니다. 법원에는요, 한국에서 중형을 받게 해달라, 미국에 가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론, 뭐 국민의 정서와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으로서 함께 다뤄지고 있어요. 최인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건? 결국 그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 성보호 이런 취지에는 굉장히 어긋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른바 자국민 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인터넷을 통한 그 어떤 그 아동 청소년 그 성 관련된 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전 세계를 순식간에 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 한국에서는 이미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지만 관련해서 미국에서 지금 이 부분이 그 똑같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 그 성폭력 그 비디오물과 관련해서 지금 끝에 보이듯이 미국 연방 대배심에 의해서 이미 9개 제명으로 해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처벌됐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죄가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범죄 인도를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보낼지 여부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심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금 탄원서를 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희가 그 법률가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상당 부분 그 어떻게 보면 호소력과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처벌을 다 받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마치 예전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국민 보호 원칙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내주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해버리는 그런 입장인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민을 자국 재판부에서 하는데 한국은 미국에서 요청한다고 과연 보내는 것이 합당한가? 그와 같은 전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와 관련되는 어떤 우리의 국민적 공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인 인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 좀 잡아주세요. 여기 보면 이 손 씨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2018년 8월에 6개 제명, 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중 처벌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거는요. 여러 가지 중에 돈 세탁 혐의만 일단 해당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내에서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부디 자금 세탁 등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불리하다는 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원, 이런 청원에 대한 여론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사로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